1926년 나엄규 감독의 무성영화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개봉합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습니다. 극장 안에서 관객들이 울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아리랑을 따라 불렀어요. 일본 경찰이 극장을 에워싸고 있었는데도요. 그때 아리랑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저항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확히 100년 뒤 2026년 3월 21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방탄소년단 7명이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앨범 제목이 아리랑입니다. 월드 투어 이름도 아리랑입니다. 우연이라고요? 경제학자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우연 아닌 우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편에서 저는 BTS 한 번 공연의 경제 파급이 1조이 207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리랑 세 글자에 담긴 경제적 가치,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빼앗으려 했다는 이야기. 좀 소름 돋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죠. 본론에 앞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동북공정, 이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아는 분은 의외로 적어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는 전부 중국 역사다. 이걸 학술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고구려? 중국 지방정권. 발해? 중국 지방정권. 고조선? 논의대상. 우리 역사의 뿌리를 통째로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반발했고 외교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무서운 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술 프로젝트는 2007년에 공식 종료됐지만 그 논리가 교과서에, 박물관에,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빼앗기는 어느 순간부터 문화 빼앗기로 진화합니다. 이게 더 교활해요. 역사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자들끼리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손을 뻗은 겁니다. 연표를 보시죠. 2008년 중국 조선족 복식이라는 이름으로 한복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합니다. 2011년 아리랑, 조선족 아리랑으로 국가무형문화유산에 지정합니다. 아리랑이요. 아리랑. 다행히 한국 정부가 2012년에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먼저 등재하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1년 차이였어요. 1년만 늦었으면 중국 노래가 될 뻔했습니다. 2016년 김치.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 퍼체라는 이름으로 ISO 국제표준 인증까지 추진합니다. 김치를 중국식 야채 절임의 한 종류로 편입시키려 한 겁니다. 2020년 한복 공정이 노골화됩니다. 중국 SNS에서 한복 사진 올리면 그건 한푸다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립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 대표로 등장했습니다. 2021년 윷놀이까지 중국은 윷놀이, 씨름, 판소리, 가야금 이걸 전부 조선족 전통 풍습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복, 김치, 아리랑, 씨름, 판소리, 가야금, 윷놀이, 추석, 회혼례. 우리가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국에서는 전부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무형문화유산은 먼저 등록한 쪽이 원조가 되는 구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나면 등록 기록이 증거가 돼요. 중국은 이걸 알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뭘 했느냐? 유네스코에 항해 서한 보내고 외교부 대변인이 한 줄 논평하고 솔직히 그게 전부입니다. 김치가 중국 음식이 됐는데 항해 서한 한 장으로 되겠습니까? 한복 지정? 우리가 한 건 2022년입니다. 중국보다 14년 늦었어요. 김치? 2013년 김장 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했지만 김치 자체의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은 한참 뒤입니다. 수비가 느린 겁니다. 매번 중국이 먼저 치고 우리가 뒤늦게 막는 구도. 축구로 치면 매 경기 0대1로 시작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동북공정을 자세히 다루기로 했습니다. 옛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2026년 1월에도 중국에서 창덕궁을 중국 건축 양식이라고 소개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역사 문화를 빼앗기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이 생깁니다. 관광, 콘텐츠, 브랜드, 외교력 전부 원조 스토리에서 나오거든요. 원조를 빼앗기면 스토리가 사라지고 스토리가 사라지면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지루하고 답답한 싸움을 단 한 방에 뒤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BTS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아미들이 BTS의 아리랑을 듣고 따라 부르고 한글 가사를 공부합니다. 아리랑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아리랑은 코리아로 각인하는 겁니다. 중국이 서류로 10년에 걸쳐 빼앗으려 했던 걸 BTS는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 1억 명의 뇌에 박아놓은 겁니다. 서류는 수정할 수 있어요. 유네스코 등재는 취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억 명의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문화 알박기라고 합니다. 땅에 말뚝 박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에 말뚝을 박는 거예요. BTS가 한 게 정확히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중국이 BTS에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중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BTS는 거기서 진짜 전설이 됩니다. 자, 이제 경제학자의 본업으로 돌아옵시다. BTS가 왜 하필 아리랑을 앨범 타이틀로 택했는가? 물론 문화적 의미도 있겠죠. 100년의 역사, 민족의 노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자의 렌즈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희소성입니다. 글로벌 팝 시장을 보십시오. 영어 노래, 영어 노래, 영어 노래. 솔직히 요즘 빌보드 다 비슷하잖아요. 같은 비트, 같은 구조, 같은 언어. 차별화가 안 됩니다. 이 바다에 아리랑이 들어갑니다. 한국어로, 한국 전통 멜로디로. 이건 희소성의 극단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 경제학 원론.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 한정판 스니커즈에 줄 서는 이유, 전부 같은 원리입니다. BTS가 또 영어 앨범을 냈으면 잘 팔렸겠죠. 하지만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는 못 붙습니다. 아리랑을 앨범 타이틀로 건 순간 전례 없는 상품이 된 겁니다. 방시혁 의장, 경영학 잘 배웠네요. 두 번째 키워드, 도시 브랜딩입니다. 이번 투어에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붙어 있습니다.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서울시 전체를 BTS 테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팬 이벤트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브랜드에 BTS와 아리랑이 각인됩니다. 비교해볼까요? 파리에는 에펜탑이 있고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도시의 상징이자 관광 자산이죠. 서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경복궁, 남산타워.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파리 에펜탑의 글로벌 인지도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입과 BTS 입과 아리랑이라는 등식이 전 세계 1억 명의 머릿속에 새겨지고 있어요. 이건 서울시가 광고비 수조 원을 쏟아도 못 만드는 효과입니다. BTS가 앨범 하나로 해낸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문화적 자신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5세 동안 영어를 써야 한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BTS도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영어 싱글로 빌보드 1위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노래, 가장 한국적인 언어, 가장 한국적인 장소. 영어 한마디 없이 이게 우리다 하고 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술적 결정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한국어로 해도 세계가 듣는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입니다. 경제학에서 브랜드 파워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능력입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비싼 이유는 가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브랜드 때문이에요. BTS가 아리랑을 불러도 빌보드에 올라가는 EU 브랜드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선택은 희소성으로 차별화하고 도시 브랜딩으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적 자신감으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석삼조의 전략입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장소 이야기를 합시다. 왜 하필 광화문인가? 1편에서 말씀드렸죠. 서울시가 최초로 광화문 단독 공연을 허가했다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멋있으니까가 아닙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근정전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를 만나고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곳. 600년 전 이 자리에서 조선의 왕이 외국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조선이다. 그 상징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600년 뒤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조선시대에는 왕이 사신을 불렀습니다. 2026년에는 BTS가 전 세계를 부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옵니다. 이걸 저는 권력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광화문은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공간이었고 독립운동의 현장이었고 민주화 시위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치가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한 나라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힘이 군사력이나 외교가 아니라 콘텐츠와 문화로 넘어간 겁니다. 하버드의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정의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힘. BTS가 광화문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600년 전 왕이 했던 일을 이제 아이돌 7명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런데요, 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 사실 한국에선 이미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보다 57년 먼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1947년. 1947년, 김구 선생이 꿈꾼 높은 문화의 힘. 2004년, 조지프 나이가 학술 용어로 정리한 소프트 파워. 2026년, BTS가 광화문에서 아리랑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가사를 보겠습니다. 아직 공식 발매 전이라 전문은 모르지만 BTS가 기존에 보여준 아리랑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분석하면 아리랑의 핵심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넣어간다. 이건 이별의 노래이자 귀환의 노래입니다. 떠남과 돌아오의 공존해요. BTS 맥락에서 이걸 읽으면 4년간의 군복무 그리고 돌아옴 고개를 넓어간다가 시련을 넓어 돌아왔다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광화문입니다. 왕이 돌아오는 겁니다. 문화의 왕이. 솔직히 이 정도면 기획력이라기보다 역사적 서사를 만드는 수준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소름이 돋고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아리랑을 부른다는 건 장소의 상징성 곱하기 노래의 역사성 곱하기 BTS의 브랜드 파워. 이 세 가지가 곱해지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건 승수 효과입니다. 한 번의 공연이지만 그 임팩트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곱셈으로 커집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 20이 되고 100이 되는 구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중국은 서류와 제도로 한국 문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한복, 김치, 아리랑 하나하나 서류에 이름을 바꿀 적으면서 BTS는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 1억 명의 기억에 아리랑은 코리아를 새겼습니다. 중국은 한한령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BTS는 그 문 없이도 2조 원을 벌었고 중국 팬이 0만 명은 스스로 국경을 넓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빼앗으려 한 건 무형 문화유산, BTS가 만든 건 무형 자산. 재무제표에는 안 잡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자산입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약 5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BTS가 이 중 약 3%, 즉 약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영상 제목이 이 노래의 가치는 100조 원입니다인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3월 21일 광화문. BTS가 아리랑을 부르는 그 순간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의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은 빼앗긴 나라의 울음이었습니다. 2026년 BTS의 아리랑은 되찾은 나라의 노래입니다. 김구 선생은 이런 말도 남기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백범 김구. 1947년에 쓴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7명의 청년이 광화문에서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79년이 걸렸지만 김구 선생 보이십니까? 10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리랑은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월 21일 광화문 공연. 실제로 가시려는 분들 숙박은 어떻게 잡을 건지, 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바가지 안 쓰는 법까지 1편에서 다룰던 숙박 광역화 전략의 서울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아미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언어로 댓글 남겨주세요.
영어든 일본어든 스페인어든 아랍어든 여러분의 경험과 목소리가 이 영상의 가치를 만듭니다. 특히 한국에 오셨던 경험, 공연장에서 느꼈던 감정,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세상을 바꿉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수록 BTS와 아리랑의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집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힘부엉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라해!